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다루는 방법과 그리고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다루는 방법. 패트리 접시도 있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 온도계, 전자저울, 스포이트, 눈금 실린더, 시험관 집게, 비커,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 유리 막대, 핀셋, 눈금 피펫, 삼각 플라스크, pH 측정기, pH 시험지, 핫 플레이트. 이런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의 생김새와 그리고 쓰이는 용도,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휴, 오늘 하루도 끝났군. 참 힘들었어. 얘들아, 다 모였니? 응? 뭐라? 알콜램프, 너 왜 울고 있어? 내 머리 좀 봐. 대머리가 됐네? 어쩌다가? 그게 내 몸은 항상 알코올이 충분해야 해. 그런데 오늘 과학 시간 친구들이 알코올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을 계속 붙여두어서 심지가 다 타버렸어. 어떡하니? 친구들이 우리를 바르게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친구들도 안전하고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친구들에게 실험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 안녕. 나는 과학실의 불꽃대장 알콜램프야. 나는 용액이나 금속을 가열할 때 사용하지. 나를 사용하기 전에 알코올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은 치워줘. 불을 붙일 때는 뚜껑을 열고 점화기로 옆에서부터 스치듯이 붙여야 해. 불을 끌 때는 뚜껑을 옆으로 살짝 덮은 후 다시 뚜껑을 열어 남아있는 기체 상태의 알코올을 날려보낸 후 다시 덮으면 되지. 만약 실험 중 불이 나면 과학실에 비치된 방화살을 뿌려 불을 끄도록 해. 알코올 램프 사용법을 좀 더 알아볼까? 얘들아, 잘 알겠지? 다음 친구를 소개할게. 시험관 나와줘. 안녕. 나는 과학실의 늘신이 시험관이야. 나는 간단한 화학 반응이나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할 때 사용하지. 시험관을 잡을 때는 엄지, 검지, 중지로 시험관 위쪽 3분의 2 지점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시험관을 받쳐줘. 액체를 넣을 때는 시험관을 기울여서 벽을 따라 흘러가게 해. 용액을 섞을 때는 손목을 이용해 시험관 아랫부분을 둥글게 돌리면 되지. 가열할 때는 시험관 집게로 시험관을 잡고 기울인 후 아래쪽을 불꽃 주위에서 돌리며 서서히 가열해. 이때 시험관 입구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 잊지 마. 시험관 사용법을 좀 더 알아볼까? 얘들아, 이제 나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지? 다음은 과학실에 모자 쓴 멋쟁이 스포이트를 소개할게. 안녕, 나는 스포이트야. 액체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거나 옮길 땐 나를 불러줘. 스포이트는 엄지와 검지로 고무 부분을 가볍게 쥐고 나머지 손가락은 유리관 부분을 편하게 잡으면 돼. 액체를 옮기려면 먼저 고무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꾹 눌러 공기를 빼고 스포이트 끝을 용액 속에 넣어. 엄지와 검지의 힘을 빼면 용액이 빨리 올라오지? 그리고 고무 부분을 살며시 눌러 필요한 양만큼 떨어뜨리면 돼. 스포이트는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 사용해야 해. 거꾸로 뒤집으면 용액이 고무 부분으로 들어가 내 모자가 상하게 되니 조심해줘. 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볼래?
그럼 우리 과학실에서 만나. 내 단짝 친구 비커에게 차례를 넘길게. 안녕. 난 과학실의 바텐더 비커라고 해. 과학실 하면 내가 딱 떠오르지 않니? 비커는 액체를 담아두는 유리 기구로 용지를 녹일 때나 액체를 가열할 때 사용하지. 비커로 액체를 옮길 때는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액체가 튀지 않도록 기울여 따라줘. 용지를 녹일 때는 약숟가락으로 용지를 넣은 후 유리막대로 저어서 녹여. 이때 유리막대가 비커벽에 세게 닿지 않도록 저어줘야 해. 지금까지 알아본 실험기구 외에도 과학실에는 많은 실험기구가 있어. 잠깐 만나볼래? 이 정도면 친구들이 실험기구 사용법을 잘 배웠겠지?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학실 실험기구 바르게 사용해요. 안전하고 정확한 실험 위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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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알코올 램프 뚜껑 두번 물고 칠 땐 스치듯이 시험관 액체 넣을 때는 기울여서 벽을 따라 포인트 엄지검지 가볍게 쥐어주세요. 거꾸로 뒤집으면 고무부분 상해요. 조심해. 용지 녹일 때는 비커 유리막대로 넣어 온도계 눈높이 맞춰요. 언제나 맛있게 사용해요. 와, 우리 친구들이 달라졌어. 친구들, 우리를 소중하게 다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과학 시간을 위해 우리를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해주세요. 그럼 안녕. 두 번째로는 실험실에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실험하기 전과 실험하는 동안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 3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교과서 18쪽, 19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기 바라고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죠. 연구자들에게 실험실은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연구를 향한 열정과 노력이 가득한 그곳은 때로 연구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행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험실 사고는 대부분 원칙을 무시한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습관화하고 주의력만 기울인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평소 사고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훈련해 둔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해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실험실 안전수칙과 화학물질 관리 요령, 그리고 사고 대응 및 방제도구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안전수칙은 크게 준비 단계, 실험 단계, 정리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 사고 예방 역시 철저한 실험 준비에서 출발합니다. 실험에 사용될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멀크인덱스 등을 참고해 독성과 위험성을 미리 파악합니다. 자주 사용하던 씨앗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따른 반응성을 확인하며 매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도별 특성과 사용 제한 용량도 고려해야 하죠. 실제로 2010년 텍사스 테크 대학 실험실에선
용량을 초과한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 실험자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할 실험 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각 단계별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복잡한 실험의 경우 플로우 차트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불필요한 기물, 이전 실험의 잔여물은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들은 실험의 집중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험기기와 기구를 점검하는 것 또한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전 예고가 있는지, 필터가 막혀 있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모르고 실험을 진행한다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유해한 화합물에 그대로 노출되겠죠. 유리기구들은 깨지거나 금이 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합물을 담을 용기는 내용물의 팽창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하죠. 소화기, 구급상자, 산소호흡기 등은 제자리에 있는지 안전도구에 대한 점검 역시 잊어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실험실의 출입문을 개방해 놓습니다. 이제 안전한 실험을 위한 준비가 끝났군요.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죠. 파트너는 실험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고 상황에서 실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험실 사고의 대부분은 화재, 폭발, 누출에서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 질식, 화상, 창상, 중독, 실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죠. 준비 단계가 철저했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피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보호 장구입니다.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엔 입구에 표기된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수칙에 따라 안전화, 마스크, 보안경, 실험복, 보호장갑 등 기본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상해는 실명입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개인이 겪는 피해가 너무나 크죠. 보안경만 착용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사고. 실제로 노벨상 후보자였던 미국 스크립스 인스티튜트 화학과의 베리 샤플리스 박사는 NMR 튜브가 폭발해 시력에 큰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가 보안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경우는 렌즈 밑에 가스나 증기가 농축되므로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죠. 실험용 보안경은 강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어지간한 충격의 파편을 막아낼 수 있으며 밀폐형 보안경은 기화된 유독물질이 안구 표면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험복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닙니다. 실험복은 실험실 내에서 묻은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외부에서 옷에 묻은 물질이 실험실로 들어와 실험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죠. 실험실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옷에 묻힌 채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험복은 반드시 착용하세요. 면 소재로 만들어진 실험복은 나일론 계열의 피복에 비해 불이 잘 옮겨 붙지 않고 반응성도 적어 크고 작은 사고에서 연구자의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편 대형 롤러 기계, 커팅 장비 등을 사용할 때는 실험복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일반 실험복 대신 방진복과 같이 옷자락이 없는 실험복을 입습니다.
연구자의 손을 보호하는 보호장갑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폴리에틸렌 장갑은 착용감이 좋고 손동작을 방해하지 않아 많이 활용되는데 발암물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연구자의 손에 묻는 것을 방지합니다. 합성고무 장갑은 강산이나 부식성이 강한 화합물을 다룰 때 사용합니다. 합성고무 장갑의 두꺼운 보호층은 화합물의 침투를 확실하게 막아주지만 용액에 직접 손을 넣어야 할 경우엔 사전에 공기나 물을 넣어서 새는 곳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열 장갑은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 사용됩니다. 각각의 장갑은 용도가 다르므로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며 찢어진 곳이 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만일 실험 중 장갑이 손상되어 화합물이 피부에 닿았다면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장갑은 화학물질 접촉이 빈번하므로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벗을 때는 장갑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죠. 폴리에틸렌 장갑은 가급적 재사용을 금하고 합성고무 장갑은 자주 세척해 줘야 합니다. 인화성이 강한 합성 섬유 옷을 입고 실험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008년 미국 UCLA 대학의 대학원생 쉐리 샨지는 실험 중 옷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화상을 당한 이 여학생은 며칠 후 끝내 숨을 거두었죠. 화기를 다루는 실험을 할 땐 반드시 방염 토시와 방염 앞치마를 착용해야 하고 강산이나 부식성이 강한 약품을 다룰 땐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토시와 앞치마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샌들이나 하이힐 등과 같은 신발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험 도구나 시약 등이 떨어져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실수로 넘어져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발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유해먼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실험은 반드시 흉후드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부득이 흉후드 밖으로 옮겨야 한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먼지의 경우 분진 마스크만 착용해도 되지만 맹독성 먼지나 유해가스의 경우는 반드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독 마스크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정화통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방독 마스크 착용법은 모델에 따라 다르므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의 사용법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첫째, 정화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끈을 조여 최대한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셋째, 착용 후에 호흡을 내쉰 후 정화통 입구를 막고 숨을 들여 마십니다. 이때 진공이 형성되어 얼굴 접촉부가 강하게 밀착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진공이 형성되지 않고 편하게 호흡이 이루어진다면 마스크를 고쳐매고 끈을 더욱 조여 공기가 새는 곳을 없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화통 입구를 막고 진공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시간 실험에 집중하면 호흡 곤란 증세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1시간에 한 번씩 외부에 나가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컴프레서 운영, 파일럿 단위 실험 등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선 귀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할 경우 고막 파열로 인한 청각 손실, 난청,
이명 등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귀 보호 장비로는 간단한 귀마개가 많이 쓰이는데 소음이 심하고 장시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귀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잔여물들을 처리합니다. 잔여물을 그대로 두면 다음 실험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오랜 기간 방치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해 연구자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일회용품들은 분리용기에 버리고 사용하고 남은 용액들은 폐액통에 구분해서 버립니다. 각종 유리기구는 깨끗이 씻어 말려야 하는데 이때 폐용액들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고무장갑 속에 목장갑을 착용하면 깨진 초자기구에 베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한 실험실, 뛰어난 연구 성과와 실험실 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화학물질은 실험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안전사고의 주범이기도 하죠. 일부 전기과열 사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험실 사고의 원인은 가스와 씨앗입니다. 1997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캐런 워터한 교수는 실험 중 장갑에 떨어진 수은 성분 씨앗이 장갑을 투과해 피부에 닿아 결국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씨앗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운반과 보관, 사용 과정에서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보관할 땐 경험이 많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를 위해 알파벳 순서로 진열하는 방식은 금물,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의거 상호 반응성이 없는 씨앗끼리 모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씨앗을 다루다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눈높이 이하에 배치합니다. 환기식 씨앗장은 씨앗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실험실에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 후드를 통해 외부로 배출합니다. 유독성이 강하고 휘발성이 있는 씨앗을 일반 씨앗장에 보관할 경우 증기화된 씨앗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자들을 중독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드 시설이 없는 실험실이라면 씨앗을 외부 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잦은 환기를 통해 오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안전 캐비닛은 솔벤트와 같이 인화성이 강한 씨앗 또는 독극물과 같이 보안에 유의해야 하는 씨앗을 보관할 때 이용합니다. 열에 강해 화재로 인한 씨앗의 2차 폭발을 예방하기도 하죠. 상호 반응성이 있는 씨앗을 보관할 때는 별도의 안전 캐비닛에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을 운반할 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씨앗병은 가급적 두 손으로 잡고 큰 씨앗통을 운반할 땐 운반용 카트에 단단히 고정한 후 운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씨앗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놓을 땐 씨앗 받침대를 이용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씨앗병에는 기본적인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일 라벨이 손상되어 내부의 씨앗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땐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씨앗의 유효기간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씨앗은 뚜껑을 개봉한 후부터 급격하게 변질 또는 오염되므로 뚜껑이나 라벨의 개봉일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씨앗을 소분병, 바이알과 같은 작은 씨앗병에 덜었을 때에는 반드시 물질명, 위험성 표지,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사용 후 남은 씨앗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씨앗은 반드시 폐액통에 버려야 합니다. 귀찮다고 싱크대에 쏟아부으면 환경오염을 통해 결국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게 되죠. 여러 가지 시약들이 섞이는 폐액통은 또 하나의 반응 용기인데 간혹 폐시약들이 반응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실 폐액은 성질을 고려해 별도의 용기에 따로따로 버려야 하며 일반적으로 산, 알칼리, 할로겐, 비할로겐 등으로 구분해 처리합니다. 폐액통은 화학물질의 강한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이용되는데 뚜껑이 있고 잘 넘어지지 않는 모양을 사용합니다. 폐액통은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여건이 된다면 강제 배기 기능이 장착된 폐액 보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실 내 폐액통이 가득 찰 때까지 몇 개월씩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거일에 맞춰 바로바로 처리하거나 그날 외부 보관통에 옮겨 실험실 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은 늘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가스 폭발 사고는 배관 손상 또는 부주의로 인해 누출된 가스에 불꽃이 옮겨붙어 일어납니다. 가스 폭발 사고를 예방하려면 첫째, 실험 과정에서 가스 관리에 대한 주의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실험에 몰두한 나머지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큰 낭패를 당하죠. 실험 과정이 복잡할 경우 실험 파트너가 전담해서 가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험 전엔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켜줍니다. 셋째, 평소 가스 배관과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스 용기는 가급적 실험실 외부에 두고 내구성이 좋은 배관을 통해 실험실로 들여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상 가스 용기를 실험실 내에 두어야 할 땐 가급적 외부로 통풍이 잘 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배관은 바닥이 아닌 벽과 천장을 통해 연결합니다. 가스 용기를 운반할 땐 반드시 캡을 씌우고 손수레에 실어 이동하며 가스 용기 근처에는 전열기구나 화기를 절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양을 보관하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가스 중에는 서로 반응해 폭발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세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등과 같은 불포화 탄화수소는 산소나 수소와 만나면 큰 폭발을 일으키죠. 이들 가스 용기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해선 안 되며 가급적 먼 곳에 배치해 사고 확률을 줄여야 합니다. 가스 누출은 폭발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중독, 질식 등의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스 누출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 경보 장치가 없다면 수시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디지털 가스 누출 감지기나 가스 탐지 스프레이를 뿌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가스 누출 감지기는 센서를 통해 흡입된 가스를 측정하므로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흡입 센서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 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벨트나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가스 보관 전용 캐비닛이 있다면 캐비닛 내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실험실에서 전기 사고는 전기 고장에 의한 직접적인 사고 외에도 실험 중 일어나는 마찰이나 방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된 정전기들이 화학 반응에 민감한 물질과 반응해 화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험실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아주 작은 경우들마저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곳이죠. 실험실 전기 사고의 대부분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사고와 합선과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입니다. 누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을 때
도체가 닿게 되면 그 도체로 전류가 새는 현상입니다. 이때 인체의 일부가 닿게 되면 감전사고가 되죠. 합선은 손상된 피복 부위에 다른 성질의 전하를 띤 전선이 합쳐져 높은 아크열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화재 사고로 이어지죠. 전기 고장, 정전, 폭발 등 대부분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과전류가 주범입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실험실 벽면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의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고장 상태이므로 곧바로 관리실에 연락해 수리 교체합니다. 모든 전기기기는 접지선이 연결된 기기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전기기기는 누설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누설 전류량이 많을 경우엔 감전사고로 이어지고 양이 적더라도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접지선을 이용해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멀티 콘센트는 과부하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전원부 재질이 구리순도가 높아 발열 위험이 낮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설치는 바닥 청소 시 물이 닿지 않도록 바닥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수직으로 고정시켜 안전캡을 씌워 사용합니다. 먼지가 콘센트 구멍에 쌓여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죠. 한편 멀티 콘센트를 연장해서 사용해선 안 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전류로 인해 열을 발생시키죠. 과전류는 전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실험을 마치고 나면 사용한 전기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차단합니다.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감전쇼크로 인해 산소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심장 기능장애가 심할 경우 몇 분 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동료는 신속하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동반 감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전기 공급을 차단하거나 전원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이나 나무 막대와 같은 부도체를 이용해 환자를 전원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환자의 가슴이나 호흡기관에 귀를 대고 상태를 확인한 후 평편한 자세로 눕힙니다. 동시에 주변의 동료는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대기시킵니다. 이후 가슴 중앙을 양손으로 30회 정도 눌러줍니다. 이후 동료의 입안에 있는 오물들을 제거하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완전히 개방시킵니다. 기도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 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입을 밀착시켜 숨을 불어넣습니다. 처음 4회는 신속하고 강하게 불어넣어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동료의 흉부가 팽창된 것이 보이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동료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는 감전 환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실험실에선 예방활동과 주의 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확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고 대응 요령과 방제도구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사고 유발자 또는 최초 목격자가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상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개인 상해 사고 중 열기구나 화염으로 인한 물리적 화상과 화학물질이 피부나 안구에 닿아 발생하는 화학적 화상은 사고 발생 후 15분간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화학물질이 묻은 옷이나 장갑을 벗고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노출시킵니다. 화상 부위가 넓다면 비상 샤워 장치를 활용합니다. 이때 주변의 동료는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대기시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열기와 화학 성분이 피부 조직 깊숙이 침투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며 심할 경우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만일 보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물질 또는 생물학적 오염물질이 눈에 들어갔다면 곧바로 세안장치로 달려가 적당한 수압으로 15분 이상 눈을 씻어냅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안구 주변 조직으로 침투한 물질을 모두 씻어내기 위해 눈을 반복적으로 떴다 감았다 해야 한다는 것. 만일 실험실에 세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싱크대 수도꼭지를 이용하되 머리 방향을 바꿔가며 구석구석 씻어내야 합니다. 비상샤워 장치는 화염을 비롯한 물리화학적 화상뿐 아니라 화학적, 생물학적 중독, 오염물질이 피부로 침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잡이를 당기면 샤워 장치가 작동하고 들어 올리면 중단되죠. 비상 샤워 장치 역시 15분 이상 충분히 노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일 피부에 침투한 물질이 맹독성이거나 발암 성분이라면 상처 여부를 떠나 심장 쪽으로 가는 길목을 압박하는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은 폭발사고 이외에도 중독과 질식사고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스 누출 경보가 울리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죠. 사용 중인 전열기구나 실험용 가열기를 꺼서 폭발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때 방독 마스크 또는 비상대피용 간이 산소호흡기가 있다면 이를 착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호흡을 참고 움직입니다. 비상대피용 간이 산소호흡기는 보통 10분 정도 생존할 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는데 대피하기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케이스를 열고 산소호흡기를 꺼낸 후 끈을 풀어 펼칩니다. 이를 목에 걸고 머리에 쓴 후 산소호흡기의 윗부분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산소가 공급됩니다. 액체 시약병이 엎질러지거나 깨져 쏟아진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주변의 동료들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신속하게 노출된 화합물을 제거합니다. 쏟아진 화합물 제거에는 일반적으로 흡착제를 이용하는데 흡착제가 없을 경우 흡착포나 면소재의 타월을 이용합니다. 화학섬유는 쏟아진 물질과 반응할 확률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착포는 쏟아진 물질을 흡수해 섬유 조직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쏟아진 부위에 충분한 양을 덮어서 흡수시킨 후 별도의 용기에 담아 폐기합니다. 쏟아진 양이 많을 경우엔 흡착 펜스를 이용합니다. 흡착 펜스는 쏟아진 액체의 확산을 저지함과 동시에 액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흡착 펜스를 설치해 쏟아진 액체를 가두었다면 내부에 흡착포를 펼쳐 제거합니다.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화재 경보 버튼을 누르고 초기 진화에 나서야 합니다. 실험실 화재는 일반 화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솔벤트나 기름 성분에 옮겨 붓기도 하므로 소화를 위해 물을 뿌리는 행위가 화재를 확산시키기도 하죠. 따라서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로 연소면을 도포해 산소를 차단하는 분말이 가스 압력을 통해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하죠. 소화기를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먼저 오른손으로 안전핀을 뽑은 후 소화기를 들고 노즐을 화염 방향으로 하여 손잡이를 누릅니다. 이때 노즐을 좌우로 비를 쓸듯이 움직여 소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옥내에서는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출입구를 등지고 옥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소화해야 한다는 점. 소화기는 크기별, 성분별, 충전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소형 소화기는 안전핀을 제거한 후 일반 스프레이를 사용하듯 혹을 눌러 사용합니다. 이때 불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분사해 주어야 하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점점 확산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독가스나 폭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 분말 성분은 주로 인산이수소 암모늄이 쓰이는데 오랫동안 정지 상태로 방치하면 분말이 굳어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되므로 한 달에 한 번씩 흔들어 주어야 하며 2, 3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통해 분사 압력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화기로 소화가 안 되는 화재 발생 시 복도에 비치된 소방용 모래를 이용합니다. 소방용 모래는 불이 붙은 기름이나 솔벤트가 퍼져나갈 때 소방용 펜스로 이용할 수도 있죠. 화재가 확산되어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울 경우 복도나 야외에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화합니다. 불길이 크게 번졌을 경우 화재를 진화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화재 구역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불길의 확산 속도를 늦춤으로써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전을 사용할 땐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직 화재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소화전의 발신기 경보창을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아크릴로 된 경보창이 밀려 들어가며 화재 경보 버튼이 눌려집니다. 소화전 아래 문을 개방하고 호스를 꺼내 넓은 방향으로 힘차게 굴려 펼칩니다. 이때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다른 한 사람은 호스와 호스를 연결합니다. 호스가 완전히 정리되면 한 사람은 분사구를 단단히 잡고 다른 한 사람이 소화전의 앵글 밸브를 돌려 소화전을 완전히 개방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압은 매우 높습니다. 만일 분사구가 고정되지 않았다면 철제 분사구가 이리저리 움직여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유독가스가 퍼졌다면 보안경, 비상대피용 간이산소호흡기나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겠죠. 평소 훈련을 통해 대피로를 숙지해야 하는데 대피로에 화염이 있거나 열기가 강할 경우 실험실이나 복도에 비치된 소방담요를 이용하면 열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소방담요가 없을 경우엔 비상 샤워 장치를 작동시켜 온몸에 충분한 물을 붓힌 후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길이 번져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엔 각 층에 비치된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합니다. 완강기는 잘 이용하면 생명을 보호하는 기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추락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완강기 보관함을 열고 완강기를 꺼냅니다. 완강기 후크 부분을 벽에 설치된 지지대 고리에 걸고 고리를 힘껏 당겨 연결부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릴 부분을 지상을 향해 던집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머리부터 뒤집어 쓴 다음 겨드랑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고정링을 이용해 가슴을 꼭 조이도록 합니다. 지지대를 내려갈 방향으로 고정한 후 건물 외부로 나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선 안 된다는 점. 이 경우 안전벨트가 빠져나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되죠.
완강기는 중력에 의해 안전하게 움직이니 침착하게 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완강기 이용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후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음 사람의 대피를 도와주어야 하며 노약자는 가급적 화재 지점에서 멀리 대피합니다. 폭발 사고는 불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방제 활동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2차, 3차 연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디선가 폭발 사고가 있다면 진원지로부터 가급적 멀리 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단 평소 연구소나 학교의 대피 규정에 의거해 안전한 집합 장소로 이동해 인원 파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조 활동을 펼칠 지역과 대상자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험실 안전사고 역시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됩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들의 반복 속에서 발생하죠.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원인을 파악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연구원이 함께 사용하는 실험실은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타인의 실수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신입 연구원에게 실험실 환경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습관, 본인과 동료,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